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궁금한 점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원하는 새해 소망, 건강은 그야말로 기본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기본 관리라면 뭘 말하는 걸까요? 잘 먹고 잘 자고 거기에 뭐 잘 소화하고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배뇨 문제가 있어요. 특히 남성들의 배뇨 곤란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이고요. 네. 그리고 중년, 장년까지 남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전립선 문제입니다. 네, 배뇨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원을 찾게 되는 전립선 비대증.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비뇨의학과 이재환 과장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의 문제로 건강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요즘. 전립선 질환은 남성의 건강 수명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5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정도가 일생에 한 번쯤 경험한다는 전립선과 전립선 비대증. 과연 전립선 비대증은 왜 나타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재환 과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남성분들에게 해당하는 질환인데요. 우선 이 전립선이란 신체 기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립선은 전립샘이라고도 하고 위 앞에 서 있는 분비선이라는 뜻으로 방광 아래 직장 앞쪽 요도 앞을 감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부성선 하나로 정자를 운반하는 정액 성분 상당 부분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 아래에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주축을 이루는데 이 남성 호르몬이 태아에서 성인을 이르기까지 전립선을 자극하여 성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립선이 완전하게 크지를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자의 영양분과 액체 물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대부분 고안에서 만들어지고 일부는 부신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특히 자녀 계획이 있는 남성에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기관인데 남성분들이 흔히 소변 보기 어려워지면 내가 이 전립선 비대증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소변 장애가 있을 때 혹은 전립선 크기가 커져 있으면 이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봐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립선이 커 있다고 해서 전립선 비대증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전립선이 커져 있고 그걸로 인해서 방광 입구에 출구에 폐색 증상이 보이고 그걸로 인한 하부 요로 증상이 동반되는 질환을 갖다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없고 단순히 전립선만 커져 있다고 해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고 약을 복용하시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뇨 장애를 일으킨다.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은 증상을 이렇게 본인들이 좀 이렇게 자가진단 형식으로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증상은 크게 막힘 증상과 저장 증상이 있습니다. 막힘 증상이라는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져 있으면서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으로 배에 힘을 주기라든지 소변이 주저하고 약한 요 흐름이 보인다든지 보다가 단속류 끊어진다든지 자극 증상들은 방광이 자극돼서 생기는 증상으로 빈뇨, 야간뇨 또는 이런 자극이 심하니까 계속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증상들이 5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젊어져서 40대부터 대부분 배뇨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통계를 보시면 50대에는 50%, 60대는 60%, 뭐 80세 이후에는 80% 이상의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배뇨 곤란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 뭐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받는 사람도 늘고 있고 그 연령대도 계속 낮아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마
가족적인 요인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특히나 이제 식생활이라든지 이게 이제 전립선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되고 서구화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육류 섭취의 증가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비만 이런 것들 때문에 남성들이 대부분 서양화 체형으로 바뀌면서 대부분 이제 식이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전립선 암의 경우 같은 경우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직계 중에 한 명이 암이 걸리는 경우는 2.5배, 또 2명인 경우는 5배, 3명인 경우는 11배까지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항목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해당된다면 예.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기적인 검사로는 2000년도에 비뇨학 국제 전립선 학회에서 제정된 권장 검사와 선택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권장 검사라는 병력 청취,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직장 손가락 검사, 소변 검사, 그다음에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배뇨일지 등을 할 수 있고 선택 검사로는 요 흐름 검사, 잔뇨 검사 또는 방광경 검사들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2000년도에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실정이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권장 검사는 항상 모든 비뇨기과 가시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많은 암으로 요즘 전립선 암도 뜨거운 이슈인데 그러면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전립선 암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립선 암이라고 하면 막 어떤 암 증상이 있는 환자처럼 그 증상이 발현돼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혈뇨가 있다든지 하복부 통증이 있다든지 혈액에 혈 정액증이 있다든지 허리 통증들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3기, 4기로 넘어가는 전이가 있다든지 진행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전립선 경우는 특히나 암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초기에는 전립선 비대증과 똑같은 증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아까 직장 수지 검사, 그다음에 특이 항원 수치 검사를 한다든지 경직장 초음파를 한다든지 그거를 통해서 전립선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 PSA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립선의 상피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분해 효소로서 정액의 액화에 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알고 있기로는 4나노그램/ml 이하가 정상으로 대부분 이제 써 있는데 실제 해보면 2.5에서 4까지 해보면 15에서 20% 정도가 암의 발병률이 돼요. 그래갖고 최근에는 2.5 밑에 2.5 이상인 경우는 전립선 암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암에 특성화되어 있는 수치가 아니라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면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조직 특이도를 가지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전립선 특이한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는 뭐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전립선 암, 전립선 검색, 급성 전립선 염이 있어도 올라가고 전립선 시술을 받거나 급성 요폐가 있는 경우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직장 초음파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경직장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까 직장 수지 검사에서 만져지지 않고 PSA에서 확인이 안 되는 혹시 모를 암을 초음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초음파 같은 경우는 말초대 저음영 구역에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1cm 이상의 노들이 보이는 것 보여도 50%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초음파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복합적으로 다 모든 관계를 확인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본원에서 이제 소변 보기 힘들다고 환자분이 왔는데 그래서 단순히 전립선 초음파를 했더니 방광에 종양이 있고 그래서 이 환자는 추가적으로 다른 암이 발견이 돼서 또 이제
같이 했더니 전립선암도 동반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있군요. 예, 이런 암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그 45세 이상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치료로 좀 넘어가 볼까 싶은데요. 네.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크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까 증상 점수에서 경한 증상, 중증 증상, 뭐 심한 증상 이런 걸로 나눴을 때 약물 치료라든지 행동 치료,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를 나눌 수 있는데 네. 아까 경한 증상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 치료들이 가능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물 섭취를 제한해 본다든지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분은 저녁 식사 이후에 물이라든지 과일 섭취를 줄인다든지 커피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카페인 종류를 섭취를 줄여본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계속 이제 소변 보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자꾸 소변이 마려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뭐 숨쉬기 운동을 숨 쉬는 거라든지 다른 일에 집중하게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시키고 또 시간마다 소변을 볼 수 있게 해서 방광 용적을 400까지 늘려본다는 훈련을 해본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고 변비가 있는 환자에서는 400ml 이상 변비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 배뇨 증상도 호전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약물 치료 방법도 있겠죠? 예. 약물 치료는 이제 보통 비뇨학과에서 가장 많이 실행하는 치료로서 뭐 알파 차단제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알파 차단제의 가장 큰 단점들이 이제 혈관의 평활근의 이완을 도와주기 때문에 간혹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온 약물들은 이런 전립선에만 특이하게 작용을 하는 약물들이 대부분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알프조신이라든지 테라조신, 독사조신, 뭐 탐솔루신 등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약물들은 증상 점수를 보통 하면 30에서 45% 호전을 보이고 요속을 15에서 30% 정도 향상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알파 차단제 이거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2가지 이상을 조합해서 쓰는 복합 요법을 많이 쓰는데 대표적인 약물들로 5알파 환원 효소제라든지 또는 안티콜리너지, PDE5 억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알파 환원 억제제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를 해서 전립선 크기라든지 PSA 항원 수치를 감소를 시키는 효과를 보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남성 호르몬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알파 차단제는 바로 나타나지만 그거는 한 6개월까지 지켜보면서 쓰는 게 중요하고 이것들이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전립선 크기를 감소시켜서 급성 요폐라든지 또는 그 수술할 확률을 감소시킨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안티콜리너직을 써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안티콜리너직은 이제 주요 기능이 방광에 자극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배뇨를 많이 하는 걸 자주 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의 부작용으로는 잔뇨량이 는다든지 요폐가 생길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약물을 추적 관찰하는 게 좋고 최근에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PDE5 이제 억제제인데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방광이라든지 전립선 요도에 그 근육 이완을 시켜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기부전 치료와 같이 이제 요속이라든지 증상 점수 개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뭐 저절로 좋아지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한 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악화가 되는 건지요? 저절로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제가 아나운서 안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네. 혈압약 언제까지 먹어요? 혈압약은 평생 먹는다고 아시잖아요. 네. 당뇨약도 언제까지 먹어요? 평생 먹어요. 먹잖아요. 그 이게 평생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혈압이 정상이 되고 증상이 좋아지고 당뇨도 마찬가지로 당뇨가 정상이 되고 하면 약물을 조절하는 것처럼 전립선 약도 똑같습니다. 비대해졌던 게 작아지진 않아요. 파이브 환원 요소 억제제 등을 먹어서 조금 작아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작아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증상이 좋아졌다고 그만 먹는다는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 증상을
적응을 하신 거예요. 적응을 하셔서 그냥 수능에서 그냥 난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시고 그냥 사시기 때문에 약물을 안 드시는 거지. 네. 그게 그 약물을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치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전립선 약을 안 먹으면 아까 말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소변을 못 봐서 잔뇨량이 증가하고 급성 유폐가 생기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요로 결석이라든지 또는 요로 감염이 생기게 되고 요로 감염이 생기다 보면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우신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은 신기능 저하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차를 예를 이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차를 예를 들어서 10만 킬로를 탈 수 있는 차를 갖다가 내가 20만 킬로를 타면 그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 방광 70년, 80년 쓰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용량이 이건데 이만큼씩 하루에 일을 시키면 얘가 터져버려요. 고장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방광 기능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방광 기능이 아예 손실이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평생 소변줄을 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네. 있습니다. 결국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방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이제 40대 이상의 남성들은 1시간 이상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이제 장기간 앉아 있는 것들은 고관절이라든지 허리라든지 물론 이제 모든 게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스트레칭 한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립선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음부 쪽에 있기 때문에 계속 압력을 받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는 뭐 버스나 택시 운전사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라든지 자전거를 오래 타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식이요법으로는 육식 섭취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이런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억제하고 또 음주나 수분 섭취를 좀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흡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나 방광암에서 10배 이상의 증가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암 예방에도 중요한 토마토라든지 녹차라든지 콩 같은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로요. 저는 오늘 아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처럼 이제 전립선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이 중장년 남성들에게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나이가 먹어서 소변이 안 나온다든지 그냥 뭐 자주 보겠지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뭐 내 친구보단 잘 보겠지 그렇게 하시고 약만 뭐 그거 하면 어디 그냥 다른 혈압약 먹는데 같이 약만 먹고 말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모든 검사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을 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다양한 옵션에서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적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재환 과장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체가 노화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질환이 따르게 돼 있죠. 그런데 뇌를 좀 더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뭐 얼굴 주름이나 흰머리도 신경 쓰이지만 이해 못지않게요. 다른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뇌 쪽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들도 됩니다. 네,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하는 거라고 하는데 왜 자주 안 쓰는 손으로 머리를 빗는다든지 네. 양치를 한다든지 혹은 음식을 먹기 전에는 냄새를 먼저 맡아보고 눈을 감고 음미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새로운 걸 하면서 뇌에 자극을 준다 뭐 이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뇌와 신체 기관의 연결성에 네.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뇌가 노화하면서 노폐물이 쌓이고 또 뇌 신경 세포 간 자극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건데요. 이런 방법들이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걸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뇌가 젊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최대한 늙어가는 속도를 좀 줄여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